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단원 두 번째 제재인 윤두서의 자화상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문예술 분야의 글의 특징들과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읽는 방법들을 떠올려보고 적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문은 윤두서의 자화상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세 장의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 고흐의 귀가 잘린 자화상, 두 번째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세 번째는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가 자신을 그렸다는 점, 두 번째는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는 점,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 앞서 본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의 사진이 상반신까지를 그렸다는 점에 비교를 해보면 윤두서의 자화상은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듯이 얼굴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윤두서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이름이 낯선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부사시사의 작가 윤선도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윤두서는 윤선도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그 시대를 흐트러뜨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시대를 잘 읽어야 되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남인 계열인 이제 윤씨 집안, 특히 윤두서는 26살에 과거 시험을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 또 사대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소외된 어떤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돌파구, 자신의 이 암울한 어떤 세계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내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 행위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회화사에 처음으로 농민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로서의 문인이 나물 캐는 이거 시골 안악내들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는 양반으로서 눈여겨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 사회 자체의 진면목,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눈이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남윤씨 집안은 굉장히 많은 장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비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이제 해남에 묵은 그 빚을 좀 받아와라 라고 이제 윤두서에게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고 도저히 그 빚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알아서 수천 량의 어떤 그 빚, 그런 양에 달하는 그런 채권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화들도 있고, 현실의 세계를 지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주변에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 같은 것도 하루 종일 관찰해서 그걸 그렸다고 기록에 있으니까 윤두서만큼 말 그림을 잘 그린 그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꼼꼼한 관찰에 의해서 그렸다는 것은 현실을 과학적으로 관찰했다는 얘기죠. 그런 법례는요, 그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도 없었고, 김종호, 그 이후에는 김종호가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인 애죠. 호랑이는 같이 아주 강렬해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그런 자화상이 처음이에요. 조선시대 회화사 통틀어서. 포커스를 땡겨가지고 그려진 초상화, 그게 처음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굉장히 외롭지만은 그게 미래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수가 있었겠죠.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새로운 세계와 이전 세계의 어떤 그 전환기에서 오는 선각자로서의 어떤 깨달음.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고 배운 윤두서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과 윤두서라는 인물이 가졌던 생각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 작임에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선인들이 자화상을 그린 까닭이 무엇일지 알아보며 읽을 수 있다. 다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부분입니다. 소제목은 미완성의 걸작 초상화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두서의 초상화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사진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지문을 보면서 이 사진도 보고 사진의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상화는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공제 윤두서, 윤선도의 증손자인 윤두서. 이 사람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서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 눈을 보면 눈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 눈빛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여기 이렇게 불타오르는 듯한 이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보는 첫인상.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보는 첫인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단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인상을 왜 믿지 못하냐 하면 이 뒷부분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에 독특했던 빛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첫인상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서워 보이는 윤두서 씨의 첫인상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문단에서는 그러므로 첫인상은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천천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입니다. 인물은 정면상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고 있죠.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얼굴을 이렇게 딱 쪼개면 여기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윤두서의 자화상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어떤 상이에요?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입체감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휘어져 있어서 머리 전체의 볼륨을 요령 있게 시사합니다. 탄건이 여기 이 쓰고 있는 모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 모자가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머리에 볼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사실로 그려진 작품 속의 인물에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귀가 없네요. 또한 여기 목도 없고 여기 상체도 없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이어서 보면 마치 두 줄기의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 수염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 수염들이 기둥처럼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옥에 갇혀서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합니다. 감옥에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이런 칼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머리만 따로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 이 그림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상, 여기가 하라고 할 수 있죠. 머리가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고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자를 써야 되는데 탄건이 잘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인 뿐인데
이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귀도 없고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런 극사실적인 얼굴 초상이 무섭다는 무서움, 이런 초상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그림과 함께 확인을 해본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자 부류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국보 240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 얼굴만 동동 떠 있고 귀가 없고 상반신이 없고 정면을 보고 있는 이런 효과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관과 당시의 미적인 그런 요소들과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어떤 사회였죠? 유교사회였는데요. 공자가 효경이라는 책에서 밝히기를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지모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이 자화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지문에서 말했듯이 당시에 유교 사회에 미관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윤두서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필자가 품고 있던 의심이 뭐였죠? 윤두서의 자화상이 당시 유교 사회의 미감과는 맞지 않는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 58년 전인 1937년에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서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실려있는 흑백 사진이 윤두서의 자화상의 옛 사진인데요. 이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도포를 입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봤던 윤두서의 눈빛이랑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기만 했었는데 옛 사진 속의 윤두서는 굉장히 어지러 보이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의 윤두서 자화상과 다른 부분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야 하고 이것이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과 걸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윤두서는 우리가 여기 이게 옛날 사진이고 이 황토빛깔이 현재 자화상인데 이 옛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주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기세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고,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 우리가 앞면에서 볼 수 있는 인자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죠? 여기서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데,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이 과거 사진에서의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이 옛날 사진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본 이 그 동정과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감상임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점이 뭐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인자함이었습니다. 이 옛날 사진에서는 인자한 인상이 드러나는 데 반해서 현재 자화상은 굉장히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이 사진 속의 상반신의 윤곽선, 이 도포를 입은 모습이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필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없어진 이 이유의 비밀은 이 몸 부분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습니다. 이 유탄은 뭐냐면 버드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입니다. 이 숯은 그림의 윤곽을 그리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인데, 이게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생을 하다가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화상의 경우에 중요 부부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서 정착을 시키고, 몸체는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이 몸에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 상태였음을, 그 미완성 상태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언젠가 이 몸의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래 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인자한 인상을 나타내는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는 이 자화상이 어떤 상태로 전해져 왔죠?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져 오던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무엇이 지워졌어요? 몸그림을 스케치했던 유탄 자국이 지워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단에서는 필자의 추측대로 유탄 자국이 지워진 채로 전해져 오던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 윤두서의 자화상이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미완성작이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것은 없다라고 하네요.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화상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견주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들고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이런 작가의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이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두서의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윤두서의 자화상도 어쩌면 완벽한 작품이자 예술성을 갖춘 훌륭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이런 완전성, 이 작품의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필자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서가 자화상을 완성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완전성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느낄 수 있는 이 질감, 작품의 질감과 작가의식, 미켈란젤로의 작가의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작품의 예술성을 더욱 올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두서의 자화상도 훌륭한 작품이고, 필자가 추측을 하기로는 윤두서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이미 완전성을 느꼈기 때문에 미완성인 상태로 냅뒀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인 자신에 대한 성실성의 산물, 자화상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사진들과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윤두서의 자화상이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